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주먹을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다가오고 친절하게 말을 걸고 때로는 당신 편인 척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피곤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혼자 자책하는 밤이 반복됩니다. 조선 후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조 임금을 가장 총애받는 신하였고 조선 최고의 학자였으며 수원 화성을 설계한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죄도 없이 전라도 강진의 작은 마을로 쫓겨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못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아본 사람들 때문에 그는 무려 18해를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책을 읽고 사람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을. 칼에 찔리는 것은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못된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 고통이 평생 이어진다는 것을. 그는 썼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이로되 알아보지 못하면 천하의 가장 큰 화가 된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피와 눈물로 깨달은 그 지혜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못된 사람을 알아보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발견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만난 아전 중에 이런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곡식 창고의 기록을 잘못 계산해서 많은 백성들이 겨울을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전은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이 원래 틀렸던 것이 아니라 날씨가 이상했기 때문이라 했고,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 했고, 심지어 자신에게 보고를 잘못한 부하의 탓이라 했습니다. 잘못의 화살이 언제나 자신을 비껴갔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자는 남의 허물만 보게 된다. 그리고 그 눈이 마침내 당신에게로 향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면 자신의 공이고 일이 잘못되면 반드시 누군가의 탓인 사람. 그 누군가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탓의 화살이 슬슬 당신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곳에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 전체가 무너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잘못을 외부로 돌립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결국 가장 만만한 당신에게.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겠거니, 조금 예민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에서 잘못은 언제나 내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이미 당신의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져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 없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관계에는 한 가지 냉혹한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반드시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실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는 한양에 있을 때 자신에게 웃으며 다가와 다른 관리들의 사생활을 줄줄 늘어놓던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언제나 흥미로웠고 그 사람은 언제나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유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그의 뒷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 바로 그 자들이었습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험담은 일종의 화폐입니다. 그들은 남의 이야기를 팔아서 친밀감을 삽니다. 당신에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는 같은 편이야. 나는 당신을 특별히 신뢰해. 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그 착각이 관계를 이어가게 만들고 당신은 점점 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당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사람도 한때는 이 자리에 당신처럼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과 사귀어라. 입이 가벼운 자는 반드시 화의 씨앗이 된다. 그 화는 처음에 남에게 향하지만 끝에는 당신에게 온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알게 모르게 그 문화에 물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맞장구를 치고 어느 순간 당신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상하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당신의 양심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친해질수록 당신의 이야기가 더 많이 그의 화폐가 될 뿐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서 반드시 되돌려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정양용은 민민심서에서 이런 인간 유형을 가장 경계하라고 썼습니다. 겉으로는 인심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반드시 계산이 있는 사람. 이 유형이 가장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먼저 줍니다. 밥을 사고 선물을 하고 도움을 자청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도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베품에는 영수증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언젠가 자신이 필요할 때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말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빚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정양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공짜 친절에는 반드시 값이 있다. 그 값을 치르기 전에는 관계가 편안해 보이지만 값을 치르고 나면 그것이 거리였음을 깨닫게 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거절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절하면 쌓아온 친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 친절에 대한 미안함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고 그 억지가 쌓여서 당신의 일상이 조금씩 망가집니다. 처음부터 과한 친절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가볍게 감사를 표하되 깊이 끌려들지 않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관계는 서로가 편안한 속도로 쌓여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는 친절은 언제나 다른 속셈을 감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이 항상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은 처음에 당신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힘들었던 이야기, 배신당한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쉽게 꺼내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아파서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항상 피해자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 죄책감으로 상대방을 통제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고, 전 직장 상사가 나쁜 사람이었고,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부모님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모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고, 오직 자신만이 착하고 순수한 피해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쁜 사람만 만났다고 말하는 자를 경계하라. 그 이야기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그 자신이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당신이 그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도 어느 순간 그 피해자 이야기 속에 나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순간, 당신도 그 길고 긴 나쁜 사람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연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민이 착취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상 피해자인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알아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를 합니다. 웃으며 잘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 축하의 말이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축하를 받았는데 왠지 기가 죽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입으로는 기쁘다 말하지만 눈이 웃지 않는 자가 있다. 그 눈 속에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는 언제나 말보다 정직하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잘 될 때 축하 뒤에 반드시 작은 가시를 하나 꽂습니다. 잘 됐네. 근데 오래 갈까? 어떻게 된 거야? 운이 좋았나 봐.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섞여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당신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빛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비교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비교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을 볼 때 그 기쁨 뒤에 오는 쓴맛을 모든 사람이 느낍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 감정을 자신 안에서 소화합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은 그 감정을 당신에게 흘립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온전히 기뻐해 주지 않는 자는 당신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삶의 여정에서 그런 자는 짐이 될 뿐이다. 당신이 무언가 좋은 일을 이루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축하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기운을 빼는 사람은 관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쟁자일 뿐입니다. 여섯 번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가장 경계하라고 한 유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자를 조심하라. 그 말은 언제나 화려하고 그 행동은 언제나 초라하다.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잘합니다. 그 약속의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듣는 순간에는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약속이 실행되어야 할 순간이 오면 반드시 이유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사정이 생겼어. 다음에는 꼭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그 이유는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패턴이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불이행에 대해 늘 설명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설명처럼 들리도록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화가 나려다가도 그 설명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관계는 더 이상 진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입이 아니라 그 발을 보라. 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발은 진심이 있는 곳으로 향한다. 이 지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나 좋은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당신 곁에 나타난 횟수가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말이 아름다울수록 행동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7번째,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유배를 떠나던 날, 그토록 많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던 자들이 그가 역적의 무리로 몰리자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이 정약용으로 하여금 사람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좋을 때의 친구는 100명이라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은 그 100명보다 무거운 사람이다. 이 말은 반대로도 읽힙니다. 좋을 때만 나타났다가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은 그 관계에서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환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이 인맥이 될 때, 당신이 도움이 될 때만 곁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전화 한 통 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때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의 본 모습은 내가 힘들 때 드러납니다. 그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태양이 빛날 때만 찾아 입는 자를 벗으로 삼지 마라. 비가 내릴 때 그 자리에 없는 자는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었던 게 아니다. 당신이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힘들 때도 곁에 있어둔 사람에게 쓰십시오. 인생은 길고 힘든 날은 반드시 또 옵니다. 그날을 함께할 사람을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 앞에서 험담을 즐기는 사람, 베풀고 나서 반드시 돌려받으려는 사람, 항상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 당신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리고 당신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람. 이 7가지 중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이 그들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정약용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배지에 긴 시간 동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지금 어떤 관계에서 이유 모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유 없이 자책하는 밤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유를 찾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썼습니다. 나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요. 나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며 가족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당신 곁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진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당신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쓰십시오. 그것이 정약용이 18해의 유배 끝에 얻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면 평생이 편안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나눠주십시오. 인생의 어떤 시기에 이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